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일대를 문화산업 메카로 조성하는 특별법 종료가 3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특별법 연장을 비롯해 지속가능한 청사진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의 혈액 보유량이 4.9일에 그치면서 수급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최근 독감 유행의 방학까지 앞두고 있어 혈액 수급 상황은 더 나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남대학교 1년차 대학원생이 교수들의 갑질을 고발하며 숨진 가운데 학교가 이 가운데 한 명의 해고를 결정했습니다. 나머지 교수에 대한 징계위원회도 조만간 개최될 예정입니다. 광주 전남 2016 희망나눔 캠페인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광주 전남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5.18 민주광장과 전남도청 광장에서 각각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을 갖습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특별법이 3년 뒤엔 종료될 위기에 놓여 있는데요. 특별법 연장을 위해선 정부와 정치권, 지자체가 지속가능한 해법을 제시하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영창 기자입니다. 아시아문화전당을 중심으로 5대 문화권 개발 사업의 지원 근거가 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특별법, 이른바 아특법은 오는 2028년에 종료됩니다. 하지만 아특법이 시행된 2006년부터 20년 동안의 사업 진척률은 30%에 불과할 정도로 사업 성과는 초라합니다. 여기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 소속을 대통령에서 국무총리로 격하하는 내용의 법안을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 조성위원회를 정상화하고 아특법의 종료 시점을 2036년까지 연장하자는 요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계속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 연장이라고 하는 문제가 있을 텐데요. 이런 문제들의 지혜를 모으시면 하여튼 국회에서 최선을 다해서. 광주의 문화 콘텐츠와 관광, 인프라 사업 등 지역의 경쟁력 강화와 도시 브랜드 제고를 위해선 반드시 아특법을 연장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아특법의 연장은 실패한 사업의 연명이 아닌 국책 사업의 완성을 향한 발걸음이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그러기 위해선 정부의 대대적인 지원이 필요한데 현재 사업비는 국비와 지방비 5대5 매칭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재정이 열악한 광주시로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국비 매칭 비율을 좀 더 달리해서 이게 광주만의 어떤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대한민국의 문화 수도로서 앞으로 광주가 나갈 수 있도록 약간 그런 국비 매칭 비율을 달리했으면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현저히 낮은 사업 진척률에 대해선 중앙정부의 기대기보다는 광주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광주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해 조성 사업의 청사진을 정부에 제시해야 한다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광주가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광주가 독자적인 문화도시의 어떤 비전, 그리고 우리가 내용을 가장 잘 알잖아요. 그렇지, 이게 없는 상황에서 그렇죠? 중앙정부에만 기대해서는 안 된다. 보수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매번 흔들리고 있는 아시아 문화 중심도시 조성 사업. 국책 사업인 만큼 근간을 흔들리지 않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12월의 첫 출근길, 피부에 닿는 공기가 급격히 차가워지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9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2도가량 높게 출발했습니다만 한낮 기온은 12도에 그치면서 어제 낮 최고 기온보다 무려 7, 8도가량이나 낮은 기온 예상됩니다. 이번 주 들어 기온은 계속해서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기온이 2도 안팎까지 낮아지겠고요. 모레 아침 기온 0도 안팎으로 예보되면서 전남권에서는 영하권 추위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어제보다 날은 쌀쌀해지겠지만 하늘은 맑게 드러난 상태입니다. 종일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고요. 가끔 구름 많이 지나는 날씨가 예상됩니다. 다만 황사가 계속해서 발원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광주와 전남의 미세먼지 농도 좋음 수준 보이고 있지만 오늘 일시적으로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을 수 있겠습니다. 마스크 착용으로 호흡기 잘 지켜주셔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해마다 이맘때면 감기와 방학 등의 이유로 혈액 수급이 어려워지는데요. 광주와 전남도 혈액 보유량이 적정 수준을 밑돌면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김단비 기자의 보도입니다.
헌혈의 집에 드문드문 발길이 이어집니다. 평일 평균 방문객은 20여 명 정도. 간간히 한두 명씩 찾아올 뿐 썰렁한 시간이 더 많습니다. 꼭 이유가 있어라기보다는 헌혈할 때마다 건강 체크도 해주시고 계시고요. 그냥 정기적으로 하게 됐습니다. 나중에 몸 안 좋으실 때 수혈 같은 것 좀 도움이 될까 해서 더 받으러 오는 것도 있고. 25일 기준 전남과 광주의 혈액 보유량은 4.9일치입니다. 관심 단계이긴 하지만 최소 5일분을 확보해야 하는 적정 수준을 살짝 밑도는 정도입니다. 하지만 A 혈액형의 경우 3.1일분으로 수급의 차질이 우려되는 주의 단계에 임박했습니다. 최근 6년간 지역 헌혈자 수도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등학생 헌혈자는 2019년 2만 3천여 명에서 지난해 8천 명대로 급격히 줄었습니다. 헌혈이 봉사 시간으로 더 이상 인정되지 않는 탓도 있지만 저출산으로 헌혈 인구가 줄어든 것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최근에는 독감이 유행인데다 앞으로 방학이 시작되면 혈액 수급은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10대 헌혈자의 수가 크게 감소를 했고 30, 40대 중장년층의 헌혈 참여 증대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대한적십자사는 수험생을 대상으로 기념품 추가 증정 이벤트를 진행하는 등 혈액 확보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겨울철을 앞두고 혈액 수급은 더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합니다. MBC 뉴스 김담희입니다. 과거도 슈퍼 방파제 공사와 관련해 의혹의 불똥이 수사기관까지 번졌습니다. 잦은 설계 변경과 공사비 증액 등으로 국고를 낭비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당시 해양수산부 공무원들이 불송치 결정으로 종결됐는데요. 수사를 맡았던 해경 내부에서 윗선의 외압으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의혹이 터져나왔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슈퍼 방파제 공사를 맡은 업체는 초기부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가장 심각한 건 설계에 누락됐다가 공사업체가 확인한 연약 지반. 해양수산부는 뒤늦게 설계 변경을 통해 수백억가량의 사업비를 늘렸습니다. 새로운 공법을 도입해서 또 총리께서도 직접 지시하셨으니 비용이 좀 더 들더라도 슈퍼 방파제를 만들자. 이 과정에서 설계 과정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국고를 낭비한 혐의로 당시 해수부 간부 등 3명이 고발돼 지난해 해경의 수사를 받았습니다. MBC가 확인한 당시 수사팀의 조사 내용. 수사팀은 여러 정황을 볼 때 고발된 공무원들이 사전에 문제점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고 수백억 원의 국고를 낭비한 배임 혐의가 성립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수리 모형 실험 결과 조작 의혹 등을 적극 은폐한 점을 이유로 들었고 특히 고발된 간부가 일감을 주겠다고 고발인을 회유한 정황도 포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지휘부는 영장 신청을 하지 않았고 보고 3주 만에 수사팀장은 다른 부서로 인사 발령됐습니다. 팀장이 교체된 채 진행된 수사 결과는 4개월 만에 무혐의로 끝이 났습니다. 안전을 위한 수리 모형 실험 결과가 잘못됐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해양수산부 공무원들은 몰랐을 것이라고 결론 냈습니다. 시공사의 공법 변경 요구를 거절한 것도 공사를 주겠다며 회유했다는 발언도 문제가 없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인사 발령으로 수사에서 배제된 1차 수사팀장은 외압 의혹을 제기했고 외압의 당사자로 지목된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은 지인이 연루된 사건이라 보고조차 받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피의자 중에 한 분이 저의 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인이 연루된 사건이라. 하나의 사안을 두고 같은 수사기관에서 전혀 다른 결과를 내놓으면서 의구심은 증폭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재수사를 촉구하는 등 파장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도에 방파제 수리 모형 실험 조작을 한 해수부 공무원에 대한 감사 그리고 수사 외압 부정부패와 연루돼 있어요. 이게 돈 먹지 않고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알고도 배임을 했다면 지금이라도 적당한 조치가 있어야 되겠죠. 수사에 외압을 넣은 혐의로 이명준 청장이 수사를 받게 되면서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해수부 전 간부에 대한 재수사까지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혜진입니다.
도로 파임 현상에 따른 자동차 수리비의 절반은 관할 지자체의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민사 13단독은 지난해 2월 광주 광산구의 한 대로에 생긴 도로 파임 때문에 발생한 차량 수리 비용 책임 등을 다투는 소송에서 도로관리 주체인 광주시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피해 차주는 수리비와 렌터카 비용까지 광주시 책임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사고 예견 회피의 가능성과 하자 즉시 보수의 인력 재정적인 한계 등까지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남대학교 1년차 대학원생이 교수들의 갑질을 고발하며 숨진 가운데 학교가 이 가운데 한 명의 해고를 결정했습니다. 전남대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갑질 교수로 지목된 2명 가운데 올 연말 연구 계약 기간이 종료되는 비전임 교수를 해고하기로 했습니다. 권한 남용과 부당한 요구 등을 일삼았다고 지목된 또 다른 교수는 전임 교원으로 징계 절차가 복잡한 만큼 이달 중에 징계위원회를 열 예정입니다. 한편 경찰은 교내 징계와 별개로 2 교수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엿가랑처럼 휘어진 채 7개월 동안 방치됐던 화순의 대형 풍력발전기 철거가 시작됐습니다. 그동안 철거를 위해 타워 크레인 등을 설치한 사업자 측은 올해 안에 작업을 마무리하고 산림 복구 등에 나설 계획입니다. 문제의 풍력발전기는 화순군 청풍면 금성산 정상에 설치된 높이 127m짜리 발전기로 지난 4월에 파손됐지만 원인 조사 등을 이유로 철거가 미루어져 왔습니다. 진도군에서 2년 전 시작된 특산자원 살리기, 연고산업 육성 사업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비슷한 사업은 전국 여러 지역에서 추진됐지만 해외 판매장까지 개설하고 중소기업들의 판로까지 직접 연결한 사례는 사실상 처음이었는데요. 지역 기업들의 체감 성과가 높아지면서 내년에는 사업 규모가 더 확대될 전망입니다. 박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진도에서 지난 2024년부터 2해 동안 진행된 연고산업 육성 사업. 모두 44개 기업이 참여해 시제품 제작과 전문가 멘토링 등 30여 개 프로그램을 지원받았고 지난해에만 20여 개 기업이 34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지역 업체들이 자체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지적재산권이나 특허권 취득 지원, 해외 판매에 필수적인 식품 안전 인증까지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특허 인증이 어려운 기업들은 특허 인증을 지원해주고 또는 시제품 제작이 어려운 기업은 시제품 제작해주니까 또는 포장 디자인 같은 그러니까 그 기업이 원하는 것을 해결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업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 같고요. 가장 호응도 높은 사항입니다. 특히 전국에서 유일하게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의 전용 매장을 확보해 진도 지역 6개 중소기업의 판로를 만들었고 100억 원 규모의 구매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4차례 진행된 홈쇼핑 판매 지원은 누적 2억 4천여만 원의 매출로 이어졌습니다. 진도의 특화 작목인 울금을 활용한 제품 개발과 브랜드 이미지 개선도 본격화됐습니다. 울금이 가지고 있는 상품의 다양성의 한계를 이번 사업을 통해서 해결함으로써 다양한 기업들이 울금을 베이스로 한 새로운 상품들을 개발하면서 많은 유통 채널로 소비자들을 만날 수 있는 접점을 넓혔다는 게 가장 큰 성과라고. 이 같은 성과로 전남에서는 내년에도 전국 사업량의 20%에 해당하는 4개 지역이 대상지로 선정됐습니다. 체계적인 지원이 성과로 입증된 만큼 사업 규모와 지원 범위도 한층 확대될 전망인 가운데 지역 기업들이 해외 시장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성장 단계별 맞춤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과제로 남았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광주시가 공사 불가 판정을 받은 도시철도 2호선 소환 지하차도 일대 노선 변경 검토에 나섰습니다. 해당 구간은 고층 건물과 지작물 등이 밀집해 시공사가 기존 설계대로 공사할 수 없다고 통보한 구간으로 정거장 변경 없는 공사를 위해 풍영정천 방면으로 노선 방향을 바꾸거나 지하 정거장 깊이를 조정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광주시는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난공사와 사업비 부족 등의 이유로 5차례 사업자 선정 공모가 유찰된 전남대 후문과 본촌산단 일대는 설계 방식을 변경해 내년 1분기쯤 재추진될 전망입니다. 외국인 보유 토지가 수도권 다음으로 전남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외국인이 보유한 전체 토지 면적 2억 6,800여 제곱미터 가운데 경기도가 18.5%인 4,900여 제곱미터로 가장 많았고 전남이 14.7%인 3만 9천여 제곱미터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국적별로는 미국인이 53%로 가장 많았고 보유한 토지의 70%가량은 임야나 농지 등 기타 용지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구 지역의 주요 대학들이 지난해 입시에서 다른 지역보다 더 엄격하게 학교폭력 전력을 반영하면서 불합격자가 속출했는데요. 올해 입시부터는 전문대학도 의무적으로 반영해야 해 불합격자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다만 과도한 낙인 찍기라며 반성이나 회복의 노력이 있으면 이를 입시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구문화방송 윤태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2025학년도 입시에서 학교폭력 전력으로 불합격자가 가장 많았던 곳은 계명대학교입니다. 수시 전형에서 34명, 정시 4명 등 총 38명으로 대구뿐 아니라 전국에서도 가장 많았습니다. 학생생활기록부, 이른바 생기부에 적히는 학교폭력은 경중에 따라 1호에서 9호까지 징계 처분이 나뉩니다. 계명대는 마이너스 2점에서 마이너스 20점까지 차등 부과하다 퇴학이나 강제 전학 같은 최고 처분자는 무려 100점을 깎았습니다. 계명대는 수시뿐 아니라 정시 만점이 100점이어서 최고 처분의 학폭 가해자를 0점 처리해 사실상 탈락시킨 겁니다. 교육부 학폭 반영 의무화 그 기준을 갖다가 좀 엄격하게 수시 때도 그렇고 정시 때도 반영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감점 제도를 계속 반영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북대는 지난해 입시에서 학폭 대상자 22명이 불합격했습니다. 징계 수준에 따라 벌점을 차등 부과했는데 8, 9호는 최대 150점까지 감점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입시에서는 8, 9호를 감점도 없이 바로 탈락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학교 폭력은 경미한 언행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신체적이거나 지속적인 피해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모든 사항을 동일한 평가로 하는 것이 오히려 불공정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남대 5명, 대구대 1명 등 지역 주요 4년제 대학 4곳에서만 66명의 학폭 가해자가 탈락했는데 지난해 전국 298명 탈락자의 22%에 해당합니다. 교육부 방침에 따라 올해 입시부터는 전문대학도 학폭을 입시에 의무 반영해야 합니다. 기준은 대학 자율에 맡긴다고 하지만 이미 대구권 주요 대학이 전국 수준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고 국정감사 등을 통해 전국적인 반향을 불러일으킨 만큼 학폭으로 인한 불합격 사례가 지난해보다 더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수능에서 만점을 받았더라도 학폭으로 최고 처분을 받았다면 입시에서 탈락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학폭 예방을 위해 합당하다는 찬성 의견도 있지만 너무 과도한 낙인 찍기라는 반대 여론도 있는 만큼 이 반성이나 회복 노력 같은 개선 의지를 생기부에 담는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1인 가구가 늘어나며 접이식 소파인 리클라이너 수요도 늘고 있는데요. 소비자원이 1인용 리클라이너의 성능과 내구성을 시험 평가했는데 내구성에서 차이를 보여서 꼼꼼한 비교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 작동 중에 끼임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MBC 중북 허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앉았다가 놓을 수 있도록 각도가 조절되는 1인용 리클라이너 소파. 한국소비자원이 온라인에서 판매 중인 리클라이너 소파 8개 제품의 품질과 안전성, 내구성을 시험 평가했습니다.
100kg 인체 모형을 리클라이너에 앉힌 상태로 5,000회를 접었다 핀 작동 내구성에선 시험 제품 모두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품 내구성에선 확연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7개 제품 겉감 재질은 찢어진 강도 등에선 기준에 적합했으나 클라젠 제품은 색이 묻어나는 정도 실험에서 기준에 미흡해 품질 개선이 필요했습니다. 소파 모양을 잡아주는 폼 내구성도 6개 제품은 상대적으로 우수했으나 썬 퍼니처 제품은 기준에 도달 못해 개선이 필요했습니다. 넘어짐이나 전기적 안전성, 실내 공기질 영향 등에선 모든 제품이 관련 기준에 적합했습니다. 등받이 각도 조절 시간에선 빠른 것은 14초, 늦은 것은 22초로 제품 간 차이를 보였고 일부 제품은 항균성이 있다고 표시했으나 항균 효과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비자원은 가격 대비 성능이 우수한 가성비 제품으로 바네스 데코와 에보니아 제품을 선정했습니다. 리클라이너 소파의 경우 해외에서 끼임 사고가 종종 보고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 국내는 주의 표시가 의무가 아니어서 개선이 필요했습니다. 소비자들이 이를 즉시 이제 인지할 수 있도록 제품 자체에 다 표시를 할 수 있게끔 업체에 권장을 했고요. 모든 업체들이 이를 수용해서 향후 제품을 판매할 때는 개선된 제품을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가정에서도 영유아나 반려동물이 제품 하부나 뒤편 공간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포항과 광양, 당진 등 철강 도시에 사는 청소년들이 포스코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노후된 용광로의 수명을 연장하는 건 기후위기 시대를 살아갈 청소년들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개수공사 중단을 요구하고 나선 건데요. 포항문화방송 박성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심각성과 앳된 얼굴에 청소년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법원 앞에 섰습니다. 포항, 광양, 당진 등 제철소 지역 청소년을 포함해 10명의 청소년들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소송의 첫 재판이 열린 겁니다. 청소년들이 문제 삼은 건 고로 개수공사입니다. 포스코는 수명이 다한 광양 2고로의 노후 설비를 교체하는 개수공사를 통해 수명을 15년 이상 연장할 계획인데 원고 측은 이것이 새로운 석탄 기반 설비를 짓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공사 중지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포스코가 정말 발전만을 기한 기업이 아니고 미래를 생각하고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이라면 환경을 생각하는 중요한 결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노후고로를 개수해 사용하는 건 탄소 중립 기본법과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위반하는 것이며 한도를 넘어서는 환경권 침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제적인 가이드라인을 보면은 기업들이 탄소 배출을 저감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지금 포스코나 이런 기업들이 노력을 충분히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위법성이 있다는. 이들은 철강 생산을 저탄소 방식으로 완전히 전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영국과 독일 등 해외 철강사들은 이미 고로를 폐쇄하는 추세인 반면 포스코는 전기로를 짓겠다면서도 정작 고로의 수명을 연장해 탄소 감축 효과가 상쇄된다는 겁니다. 수명이 다한 설비조차 수천억 원을 들여서 수명을 연장하겠다는 것은 기후위기에 가장 책임이 큰 기업이 오히려 본인의 영업이익을 위해서. 이에 대해 포스코는 고로 개수는 사고 예방과 안정적인 철강 공급을 위해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조치라며 수소 환원제철 기술 상용화 단계까지 전기로를 도입해 탄소 감축 노력을 이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더 이상 뺏지 말라는 청소년들의 외침이 앞으로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광주 전남 2016 희망 나눔 캠페인이 오늘부터 내년 1월 말까지 62일간 진행됩니다. 광주 전남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광주 5.18 민주광장과 전남도청 광장에서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을 열고 지역의 기관과 단체, 기업 등으로부터 첫 기부를 전달받습니다. 올해 모금액은 광주 51억 2천만 원, 전남은 113억 9천만 원으로 지난해와 동일하고 성금은 기초생계 지원 등 복지사업비로 쓰일 계획입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오는 6일 올해 마지막 광주 진학 학부모 아카데미를 개최합니다.
대학 입시 준비를 시작하는 예비 고등학생 1학년과 중학교 3학년 학생, 학부모들을 위해 마련된 자리로 수능과 내신 학습법, 맞춤형 대입 전략을 주제로 EBS 대표 강사들이 참여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내일까지 광주 진로진학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거나 당일 현장 접수하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12월의 첫 출근길, 피부에 닿는 공기가 매우 차가워지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9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2도가량 높습니다만 한낮 기온은 12도에 그치면서 어제 낮 기온보다 무려 7, 8도가량이나 낮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어제 낮 기온이 비교적 포근한 수준이었고요. 오늘 낮 기온이 평년 수준의 기온입니다. 이번 주 들어 기온은 계속해서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광주의 아침 기온 2도로 예보됐고요. 모레는 0도 안팎으로 예보되면서 모레는 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영하권 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추워지는 날씨에 대비 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날은 쌀쌀해지겠지만 하늘은 여전히 깨끗하게 드러난 모습입니다. 종일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가끔 구름이 많이 지날 수 있겠고 이른 오전에는 전남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자욱하게 나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요즘 계속해서 황사가 발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황사먼지의 영향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일시적으로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을 수 있겠습니다. 마스크 착용으로 호흡기 보호도 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 대부분 지역에서 8도에서 10도 분포를 보이면서 포근하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11도에서 14도 분포로 어제보다 더 쌀쌀하게 느껴지겠습니다. 순천의 아침 기온 9도로 출발한 가운데 한낮 기온 13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2.5m로 일겠습니다. 한편 모레인 수요일 우리 지역에 첫눈 소식 들어있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